한번 당뇨 있는 데를 좀 봐주실래요? 오늘 당뇨 배우실 거는 고객을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하고 이론들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을 당뇨를 설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당뇨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당자가 무슨 당자죠? 포도당 할 때 당자. 혈당, 포도당.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이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소변. 네,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질병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 자, 그러면 이 포도당은 뭐의 원료로 쓰여지나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로 쓰여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쓰여지는데 이게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빠져버린 질병이에요?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요 도표 이해되세요? 네. 당뇨, 포도당, 소변, 세포. 요 네 개만 고객한테 그려주면서 설명하면 돼요. 포도당이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에 뭘로 이용이 안 된 거야? 에너지원. 미토콘드리아의 재료로 안 쓰여지고 소변으로 빠져버린 질병을 뭐라고 한다? 당뇨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옆 사람한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둘이 항상 짝꿍끼리 앉으시라니까. 둘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네.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긴 사람. 수미 사람 이거 공시원 사람. 가위바위보. 자, 앞으로 오늘 앉은 자리에 다 앉으세요. 오늘 앉은 자리 고정. 네, 앞으로는 이 오늘 앉은 자리에 무조건 앉으세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긴 사람이 방금 진 사람한테 당뇨가 뭔지를 요 원리만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시작. 얼른 해보세요. 당뇨가 뭐예요? 세포로 들어가고 에너지를 셀에 들어가고 소변으로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당뇨는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자, 이제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해보세요. 돼야 되는데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시작. 자, 거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포도당이 원래 근본 고분자 물질은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화물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탄수화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먹고 있는 밥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이죠. 자,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뭘로 분해가 돼요?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어지겠죠. 이게 혈액 안에 돌아다닐 때 여러분이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뭐죠? 믹스 커피를 오늘 한 10잔을 먹었다. 그럼 혈액 안에 포도당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고혈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고혈당이란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볼래요? 높을 고자 혈액 혈자 포도당 당자죠. 그러니까 혈액 안에 포도당이 높다. 그걸 고혈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고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네, 피가 탁해지면서 탁해지고 끈적거리겠죠. 네. 거기 지금 도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혈액 안에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난개를 한 섭. 자, 췌장 이거는 이대로 순서대로 외우세요. 췌장을 단면을 딱 잘라보니까 여러분 그거 무처럼 잘라서 보이시죠? 네네. 안에 어떤 섬이 하나 보일까요? 동그란 섬. 자, 여기 보세요. 췌장을 단면을 무 자르듯이 잘라서 딱 안쪽을 봤더니 안쪽에 어떤 섬처럼 보이는 거 있죠?
뭐냐면 파란색,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분홍색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 자, 그거를 무슨 섬이라 그래요? 랑게르 한스 섬. 누가 발견을 했을까요?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죠. 제가 발견했으면 사춘기 절반, 이춘기 섬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봤더니 여기에서 내게 나오는 호르몬들의 종류를 이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알파 세포, 그 다음 베타 세포, 델타 세포 이렇게 세 가지를 발견을 한 거죠. 알파 세포는 A, B, C한테 A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루카곤 호르몬 외우실 때 그렇게 외우시고요. 베타 세포는 인슐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델타 세포는 소마토스타틴 거기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네. 그 책에 보시면 아니 책이란다 이게. 강의 한 보시면 거기 봐보세요. 강의 안에 랑게르 한스섬 옆에 뭐가 있어요? 베타 세포 있죠? 있어요? 인슐린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알파 세포, 글루카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췌장의 선방세포, 외분비서, 소화효소 나오는데 위에 보시면 델타 세포라고 보이시죠? 네, 거기다 뭐라고 적어요? 소마토스타틴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되냐면 쥐 실험을 할 때 뭐냐면 설탕물을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빠져나온 호르몬을 뭐예요? 인슐린 이렇게 적은 거예요. 랑게르 한섬의 무슨 세포요? 베타 세포. 여기에서 언제 이 인슐린이 빠져나와요? 고혈당일 때. 혈액 안에 뭐가 높을 때요? 혈액 안에 포도당 수치가 높을 때 뭐가 빠져나와요? 인슐린.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쥐를 굶겨봤어. 그랬더니 굶겼을 때 뭐냐 빠져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저혈당일 때 빠져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글루카곤. 자, 그리고 이 호르몬들이 빠져나올 때 적당히 빠져나오라고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뭐냐면 소마토스타틴이에요. 그러니까 조절, 억제,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실 때 이 과정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뇨하고 주로 관련 있는 호르몬이 뭐예요? 베타. 네, 베타 세포의 인슐린이죠. 네, 인순이 동생이 인슐린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고혈당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혈당이 되면 고혈당이 되면 피가 탁해져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반드시 무슨 호르몬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인슐린이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을 어디로 옮기냐면 세포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옮기라기보다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배우는데, 자, 인슐린이 거기 보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인슐린 분비라고 적어져 있죠? 자,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칼슘, 하나는 비타민 D3. 요게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칼슘은 자 56 양자 사용 설명서 56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양자 사용 설명서 56페이지 맨 위에 펴 보시면 칼슘 나와 있습니다. 칼슘. 맨 위에 칼슘 나와 있죠? 자, 골격과 치아 구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의 칼슘은 뼈, 골격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치아, 이빨. 이빨에 99%가 들어있고 1%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혈액 안에 들어있습니다. 혈액 안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지난번에 배운 건데요. 자, 그러면 뼈 안에 칼슘을 저장해 둔 이유가 뭘까요? 뼈 안에 칼슘을 저장해 둔 이유는요? 필요할 때 빼서. 네, 필요할 때 뺏어 쓰기 편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퍼센트 하이드로젠, 수소 이온 농도가 7.4 이하로 가게 되면 혈액이 탁해졌다, 산성화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칼리를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빼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빼와가지고 pH 농도를 7.4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몸을 만든 창조주가 참 그 특이하게 뭐냐면 뭔가 칼슘을 내가 먹지 않으면 탁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혈액의 항상성 때문에 이거를 뼈에다 저장해 두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pH 산도가 잘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뼈에서 칼슘을 많이 빼다 쓸까요? 안 빼다 쓸까요? 많이 빼다 쓰겠죠. 그러면 뼈의 문제점은 뭐가 생겨요? 골다공증. 자, 빠져나온 칼슘이 뼈로 돌아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박혀있기 때문에 뭐가 유도가 돼요? 동맥경화. 그래서 닥터올렉 박사가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에다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칼슘 부족으로 147가지의 질병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꼭 복용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칼슘의 조건이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 그리고 반드시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이 흡수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 옆에 보시면 뭐라고 적어 있냐면 쭉 뒤쪽에 보시면 혈액 응고라고 적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혈액 응고 보이신가요? 네. 아, 그 전에 신경전도. 여러분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칼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민해지게 여러분 평상시 때 집에서 잘 화내는 사람 있죠? 자식들과 뭐가 부족한 거예요? 칼슘 부족해. 칼슘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뇌신경이 안정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혈액 응고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칼슘하고 꼭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 K예요. 자, 비타민 K는 여러분 어디로 가보시면 66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양자 사용설명서 66페이지 뒤쪽으로 아니 비타민이니까 63페이지 죄송합니다. 63페이지. 자, 63페이지 맨 아래쪽에 한번 봐보세요. 63페이지 맨 아래쪽에 비타민 K 나와 있죠? 네. 보이신가요? 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네, 칼슘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에 글루타민산에 뭐 뒤에 뭐 장기를 뭐 어떻게 하다 나와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 골격 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게 이 비타민 K하고 칼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 응고에 있어서.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을 딱 빼잖아요. 우리가 그 헌혈을 하게 되면 이게 굳지 말라고 거기에서 칼슘을 다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굳지 않고 여러분 그 헌혈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헌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비타민 K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게 뭐 또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고요? 칼슘도 관여한다. 그걸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칼슘에 관한 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파바넥스 책자 저기 한번 봐보세요. 25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인슐린은 칼슘 신호에 의해 분비된다. 보이신가요? 네. 뭐에 의해서 분비된다고요? 칼슘 신호에 의해서 분비된다. 자, 외우세요. 뭐라고요? 인슐린은 칼슘 신호에 의해 분비된다. 그거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잘 분비될까요? 안 분비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뭐가 있어요? 비타민 D3. 자,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D3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자, 우리가 밖에서 자외선 햇빛을 쏘이게 되면 우리 피부 아래쪽에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어요. 피부 아래쪽에서도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햇빛을 이렇게 쏘이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녹아요. 콜레스테롤이 녹아가지고 혈액을 이렇게 흘러다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간으로 들어가고 신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신장에 림프관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림프관을 통해서 흘러나온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비타민 D3를 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아래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뭘 만든 거예요? 비타민 D3. 근데 여러분 하루에 햇빛을 30분 이상 충분히 쏘이나요? 네. 잘 안 쏘이죠? 자외선이 얼굴 탈까봐 안 써요. 거의 실내 생활 하시잖아요. 즉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햇빛을 충분히 쏘이면 비타민 D가 체내에 자동적으로 합성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 D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뭐냐면 63페이지인가요? 비타민 D 위에서 두 번째 보이시죠? 네. 자 거기 읽어보시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뼈의 형성과 스퀘어 촉진, 칼슘과 이내 흡수 촉진 다 적어져 있죠? 네. 자 비타민 D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칼슘과 이내 흡수. 뭐의 흡수요? 인. 인의 흡수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타민 D가 없으면은 칼슘하고 인의 흡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무슨 다공증? 골다공증. 근데 그게 처음에 나타나는 게 구루병이라고 적어져 있죠. 비타민 D 부족으로. 예. 뭐냐면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 기능이 안 좋으면 결론은 뭐가 될까요? 칼슘 흡수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하고 칼슘의 관계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칼슘하고 비타민 K의 관계도 꼭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거 하나만 더 드리면 저기 뉴스스펜 자료가 있어요. 뒤쪽에 넣어보세요. 뒤에 두 장만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비타민 D가 있어요. 아래서 세 번째 한 장 더 세포의 수명 뒤에 뒤쪽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있죠? 네. 보이나요? 자 비타민 D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슘과 인의 흡수를 높이고 뼈와 치아를 만든다. 비타민 A의 흡수를 돕는 작용도 있다.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자, 비타민 D는 비타민 A의 흡수를 돕죠? 예.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A 흡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뭐가 또 생겨요? 예? 아니 비타민 A가 흡수가 안 되면 뭐가 생겨요? 맨 위에 비타민 A 읽어보세요. 부족한 게 뭐예요? 눈에 문제가 오겠죠? 예. 눈의 문제, 시력자, 야맹증, 안구건조, 탈모, 피부건조, 피부거친. 이 피부 점막 세포에 직접 작용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칼슘하고 연결된 거 다 찾은 거예요. 칼슘하고 비타민 K, 그 다음에 칼슘하고 비타민 D의 관계, 그 다음에 비타민 D하고 A의 관계. 정리하셨어요? 칼슘하고 비타민 K의 관계, 칼슘하고 비타민 D의 관계, 그 다음에 비타민 D하고 비타민 A의 관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A도 흡수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흡수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칼슘의 조건이 뭘까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2대1이고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슘 200ml, 그 다음에 뭐죠? 마그네슘 100ml, 비타민 5마이크롬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무슨 포뮬러예요? 본 포뮬러.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 인슐린 분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칼슘하고 비타민 D3.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26페이지 양자 사용 설명서 2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양자 사용 설명서 26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인슐린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메뉴에. 인슐린 나오죠? 인슐린은 난기를 한 섬의 무슨 세포에서 나와요? 베타 세포. 자, 그런데 그게 인슐린이 자, 왼쪽으로 줄어들었다. 왼쪽에다 빨간불에 왼쪽에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정상 범위에서 왼쪽으로 표시해보세요. 네. 자, 막대 그래프 하나 표시해보세요. 막대 그래프. 자, 그것도 상중하가 보이시죠? 막대 그래프 상중하 보이세요? 자, 거기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표시해 주셔야 되냐면 인슐린이 어때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 거죠. 왼쪽으로 갔다는 소리는. 네. 자, 왼쪽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혈당은 또 어디서 찾냐면 아까 50페이지 있죠? 다시 가보세요. 거기에서 바로 5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인슐린 분비 기능이 갖고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인슐린 분비 기능하고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거는 정상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왼쪽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거기에서 상중하로 항상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정상 범위를 상중하로 분석을 해보시고 자, 근데 여러분은 자, 50페이지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왼쪽으로 간 사람은 분비 기능이 떨어진 거지. 네.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실제로 줄어든가는 또 26페이지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 있는지. 아니면 상중하에서도 바닥인지. 어떻게 확인하신지 이해되셨어요? 네. 인슐린은 난개를 한 섬에 무슨 세포에서 빠져나온다고요? 베타 세포.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이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로 갈까요? 칼슘하고 비타민 D3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칼슘 아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던가요? 56페이지. 자, 56페이지 한번 다시 가보세요. 자, 56페이지에서 칼슘인데 앞에 이제 그 막대 그래프 도표 앞쪽으로 가보세요. 아니 53페이지죠. 53페이지에 막대 그래프 도표 맨 위에 보시면 칼슘이 상중하에서 만약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이시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당뇨하고 포도당의 관계 입장에서 보면 인슐린 분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으라고 하시면 될까요? 영양학적으로 봄포뮬러를 추가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우리 몸에서 혈관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도 작용을 하고 칼슘, 마그네슘이 또 뭐예요? 인슐린 분비에 직접 작용하는 것도 뭐예요? 칼슘의 역할이죠. 지금 제 말이 들리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타민 D는 6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비타민 D 63페이지. 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63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비타민 D. 자, 비타민 D가 칼슘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막대 그래프는 그 앞쪽으로 가보세요. 막대 그래프는 아니 비타민 D 찾아보세요. 막대 그래프. 비타민이 60페이지인가요? 네, 60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60페이지에서 A, B, C, D 비타민 B, D 나와 있죠? 네. 자, 거기가 비타민 D3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줄어들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인슐린 분비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원칙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이 당뇨의 시발점은 결론은 두 가지 미네랄 비타민 D3하고 칼슘 부족으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당뇨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점점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거려진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고객 설득하는 방법은 뭐예요? 딱 설득하는 방법 뭐라고 하면 돼요? 인슐린은 난개를 한 섬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거기 베타세포에서 빠져나오는데 칼슘하고 비타민 D3 부족으로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이 한마디 공부는 여러분이 깊이 하시고 설명은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이거 다 설명하려면 그 사람이 안 들어요. 아 됐어 그래요. 이해되셨죠? 무엇만 설명하자고요?
칼슘하고 비타민 D3 부족으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서 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부터 먹어라? 네,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봄포뮬러부터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당뇨 환자들 이거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이 포도당이 위소장 대장 탄수화물이 이제 흡수되면서 포도당이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흡수되는 게 좋아요? 천천히 흡수되는 게 좋아요? 천천히 흡수되는 게 좋죠. 그래야지 혈당이 급격히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포도당을 머금고 수 있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냐면 당뇨 환자들은 과일이나 야채보다 뭘 많이 먹으라 그래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야채들을 많이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도와주면 화이버넷을 먹으면 포도당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된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칼슘제하고 뭐예요? 네, 식품으로 하면 뭘 먹어야 돼요? 네, 봄포뮬러하고 화이버넷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이런 제제하고 그다음에 뭘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제제들을 꼭 먹어야 된대요. 화이버넷. 그래서 봄포뮬러, 화이버넷을 먹는 게 당뇨 환자한테 첫 번째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 당뇨 환자를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상식이고 지식이거든요. 근데 고객이 이해가 안 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부터 설득을 시켜서 먼저 이것부터 먹게 하세요. 실은 당뇨는 그거 먹으시고 R2 드시면 게임 끝나요. 유스 R2까지 드시면. 근데 왜 혈당이 올라가느냐? 췌장혈관이 적혈구의 4분의 1 크기예요. 머리카락 하나보다 더 얇아요. 얼마나 적은지 알겠죠, 혈관이. 그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배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오늘 배워야 될 게 가장 큰 틀은 뭐예요? 인슐린 분비 계수하고 아까 26페이지하고 50페이지에서 인슐린 분비 계수가 줄어들었는지, 그 다음에 인슐린 항목 26페이지에서 인슐린 펑션 기능에 인슐린이 줄어들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게 여가 있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베타세포가 활성산소 위에서 파괴돼 버렸어요. 인슐린이 분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당뇨를 무슨 당뇨라고 해요? 네, 일형 당뇨, 소아 때부터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된다 해서 소아 당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소아 당뇨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보통 10세 미만에 발견이 돼요. 아무리 많이 먹이는데 얘가 살이 안 쪄. 병원에 가봤더니 어렸을 때 지금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됩니다 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주로 인슐린 이제 펌프를 맞는다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연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도 뭐냐면 지속적으로 나중에 그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러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일형 당뇨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배웠었는데 천연 일형 당뇨도 고쳐진다고. 아니 고쳐진다기보다는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임상학적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당뇨라 그래요? 2형 당뇨라고 합니다. 2형 당뇨는 전부 다 생활 습관병이에요. 자, 무슨 생활 습관이 잘못되냐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중간에 간식으로 달달한 걸 너무 많이 먹어요. 중간에 달달한 거 뭐 먹어요? 카라멜 마키아토에다가 또 슈크림에다가 그 다음에 뭐죠? 케이크에다가 이런 거 많이 안 드신가요? 당 떨어진다고 그 초콜릿 드시고 잘 안 드세요? 네. 정말 안 드신 것처럼 거짓말 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그 여기 제 전체적인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게 또 뭐예요? 인슐린 분비가 반드시 되려면 조건이 뭐가 말이냐면 비타민, 미네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비타민 D3하고 칼슘 부족으로 인슐린 분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첫 번째 시작은 뭐하고 뭐의 부족이에요?
칼슘과 비타민 D3 부족으로 뭐가 시작이 된다? 당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 태어나니는 마차를 뭐라 그러죠? 유모차라 그러죠? 예. 다 크셔가지고 이제 유모차 딸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된 다음에는 인슐린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동을 할 때 수단은 뭐냐면 아연하고 마그네슘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 분비는 칼슘의 역할, 칼슘하고 비타민 B의 역할이고. 자, 여러분 아연은 5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양자 사용 설명서 56페이지. 아연 세 번째 보이신가요? 네. 자, 거기 읽어보시면 첫 번째 뭐 나오지? 200가지 요소의 효소의 구성 요소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성장, 면역, 생체막의 구조와 기능 유지에 관여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생체막은 뭘 보고 생체막이라 그래요? 우리 몸에 세포막하고 핵막, 핵 안에 들어있는 핵막을 합쳐서 생체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세포막, 생체막 구조, 기능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성장 면역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부족하면 성장 면역이 안 이루어지겠죠, 우리 몸에. 그래서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아연이 부족하면 결국 인슐린이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마그네슘 옆에 57페이지 가보세요. 마그네슘 보이시죠? 네. 자, 마그네슘은 여러분 뭐 심장 박동에도 관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자, 골격과 치아 구성 성분에다 네모를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효소의 보조임자 네모를 쳐놓으세요. 여러 가지 효소. 몇 가지냐면 약 300가지 효소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이 되면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TP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ATP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마그네슘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잠깐만 주목을 해보세요. 그 아연 마그네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연 부족으로 이 당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히신 분이 있어요. 송문기 박사님을 꼭 적어놓으세요. 자, 송문기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그 아침마당에 KBS 아침마당에 초대되어서 오셨는데 이분이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약 30년간 당뇨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 자료에 어떤 거를 내냐면 한 줄 서평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표현해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논문 자료의 마지막에 당뇨의 원인을 가장 심플하게 적어놓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당뇨의 출발은 칼슘하고 비타민 D3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됩니다. 칼슘하고 비타민 D3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당뇨의 시작이 되어지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연과 마그네슘 부족으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공을 딱 던지면 받아주는 포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이 지 맘대로 가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인슐린이 이렇게 연필 막대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게요. 분비가 잘 됐어요. 칼슘하고 비타민 D3 그리고 아연하고 마그네슘 때문에 이동도 잘 됐어요. 인슐린 분비, 칼슘, 비타민 D3 뭐 이런 것들이 의해서 잘 분비되고 이동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주는
인슐린을 받아주는 포수의 이름이 뭐냐면 수용체예요. 인슐린 수용체. 세포막에 이렇게 글리칸, 당사슬 모양으로 Y자 모양의 8가지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이 모양이 머리카락, 우리 머리카락처럼 약 12만 개가 나 있답니다. 세포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하는데, 자, 여러분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 받아주는 포수의 이름을 여기서는 그냥 수용체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당사슬을 인슐린 수용체.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인슐린 수용체. Y자 모양을. 그런데 이 수용체가 인슐린을 잘 인식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B3하고 거기 크롬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거 자료. 당뇨 한번 다시 가보세요. 당뇨 자료 보이신가요? 네. 자, 인슐린 분비되려면 칼슘, 비타민 D3 이동을 하려면 아연, 마그네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이 인슐린을 알아보고 인슐린이 인지기능 수용체가 받아주려고 하면 비타민 B3하고 뭐가 충분해야 돼요? 크롬.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결합을 했어요. 인슐린하고, 자, 인슐린은 뭐냐면 야구공이에요. 이해되셨죠? 투수는 누구냐면 난개를 한 섬에 있는 베타세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선수를 마인드해갖고 딱 공을 던졌어요. 인슐린이 슝 해갖고 포수가 누구예요? 수용체. 딱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세포막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세포막이 열리면 혈액 안에 들어있는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세포 안으로. 아니,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들어가면 칼슘이 기다리고 있다가 얘네들을 이 집신벌레 같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때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는 ATP라는 뭘 만들어요? 아데노신 3일사의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에너지원을 만들 때 이거를 불이 탈 수 있도록 ATP 생성의 필수 요소가 뭐냐면 코큐텐이에요. 코큐텐이 부족하면 ATP가 생성이 안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되신가요? 코큐텐이 부족하면 뭐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요? ATP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족하면 불이 타다가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만 되면 코큐텐 부족으로 막 힘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코큐텐은 여러분이 꼭 뭐라고 적어 두시냐면, 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다. 1번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코큐텐은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다. 항산화 효소라는 말은 뭐예요? 그 해석해 보면 산화를 막아주는 효소. 90%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코큐텐은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다. 라고 적어 놓으셔요. 적으셨어요? 네. 그래서 코큐텐이 여러분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코큐텐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ATP가 생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큐텐의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항산화 효소의 기능이 있죠. 두 번째는 뭐라고 적어놓냐면 ATP 생성 시 필수 요소라고 적으세요. ATP 생성 시 필수 요소. ATP 생성 시 필수 요소.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ATP 코큐텐이 부족하면 ATP 에너지가 발생해야 안 해요? 전기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나무랑 숯이랑 딱 놔두고 고기까지 올렸는데 불을 붙이려고 보니까 뭘 안 가져왔어요? 라이터. 라이터가 없으면 나무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근데 그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코큐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코큐텐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즉 쉬운 말로 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코큐텐이.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코큐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코큐텐은 항산화 효소죠.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항산화 효소의 특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항산화 효소의 특징. 산화를 막아주는 단백질이 코큐텐이 있는데 첫 번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적어놓으세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적어놓으세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코큐텐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잔병을 치르고 80세까지 콜록콜록 지내신 분들은 많이 안 갖고 태어나신 분이시겠죠. 자, 두 번째 특징. 항산화 효소는 나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두 번째 특징. 항산화 효소의 두 번째 특징.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자, 이거를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를 도표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산화 효소는 태어날 때 이만큼 자기의 분량만큼 가지고 태어나겠죠. 동그란 건 자기 분량만큼이에요. 그래서 한 살에서 보통 25세까지는 간에서 잘 합성을 해요.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를. 코큐텐 간에서 전부 합성합니다. 어디서 합성한다고요? 간에서요. 글루타치온 어디서 합성해요? 간에서 합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엔자임을 보면 코큐텐하고 글루타치온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합성 능력이 언제부터 떨어지냐면 40세가 되면 2분의 1로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40세 되기 전까지는 팔팔하겠죠? 안 그래요? 그러면 50세가 되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3분의 1. 60세가 되면 4분의 1. 70세가 되면 5분의 1. 80세가 되면 없어요. 80세는 소리도 기침도 크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의 효소가 점점 줄어들면서 죽는 질병이에요, 우리 인생은. 자, 그러면 항산화 효소에 줄어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죠. 그러면 뭘 눌러줘야 될까요? 이 코엔자임하고 똑같은 거를 자연계에서 찾아서 항산화 영양소를 찾아서 부지런히 먹어주면 줄어든 만큼 먹어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을 브로콜리에서 추출해서 어디다 넣어놨어요? 수스펜하고 알스케어. 알스케르드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30mg 들어있어요. 둘 다 하루 복용량이에요. 30mg 들어있어요. 한 번 먹을 때 15mg씩 두 번. 그러니까 코큐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엔자임 Q10을 정확하게 아시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 그럼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코큐텐을 2배로 먹으면 알스케어도 유스펜 같이 먹으면 네, 훨씬 더 좋죠. 에너지가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우리 몸의 세포가 어딜까요? 심장. 예, 그냥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 1번 심장, 근육세포. 심장은 전부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심장 근육세포는 특징이 있어요. 1년 365일 쉬지 말고 뛰어요. 중간에 좀 쉬기도 해요. 계속 쉬지 않고. 크림을 많이 드세요.
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뭐냐면 심장아 뛰지 마라 명령만 보내보세요. 그럼 죽어요. 바로. 뛰지 마라 하면 죽어요. 뭔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코큐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심장 근육세포 1년 365일. 나머지는 이제 비슷비슷하겠죠. 간, 심장, 뇌,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골격근에 붙어있는 근육,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고객을 설득해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네? 코인장 큐테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심장을 뭐 줘버려요? 심장에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류순환계 보면 자 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눈치껏이 없이 10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 있어요? 혈류순환계 보이시죠? 예. 자 심근혈액, 소요량, 관리량, 소모량, 일회 박출량, 그 다음에 자심질, 위협범 뿌려까지 그 밑에 관상동맥, 관류압, 탄서까지 그 8가지가 좌우로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소를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코큐텐이라는 항산화 효소를 봐야 돼요. 거기다가 자 심근혈액 소요량부터요 밑에서 세 번째 관상동맥 관류압까지 쭉 메모 쳐놓으세요. 관류압까지 쭉 아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근혈액 관류압에서 밑에 관상동맥 관류압까지 쭉 이렇게 쳐놓으세요. 막대 그래프 그리듯이 이렇게 딱 그려놓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놓으시면 도움이 될까요? 코큐텐 확인할 것 적어놓으세요. 코큐텐 확인할 것. 자, 그러면 코큐텐이라는 항산화 효소를 확인하려면 몇 페이지로 가자면 68페이지. 여기서 6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68페이지 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이시죠? 네. 코인자인 큐텐. 예. 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정상적 범위가 0.831에서 1.5 땡땡 적어져 있죠? 네. 근데 0.8이나 0.9 나오면 정상적 범위에서 상중하에서 어디에 돼 있어요? 하로 돼 있어요. 0.8에 가까울수록.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 더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제 말 이해되신가요? 네. 더 줄어든 거잖아요, 코큐텐이. 그러면 에너지 생산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당이 타져요, 안 타져요? 안 타요. 혈액 안에도 이게 또 돌아다니겠죠? 예. 그래서 어디로 또 빠져나와요? 소변으로. 그런 질병을 뭐라 그래요? 당뇨. 당뇨. 코엔자임 큐텐이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질병적으로는 무슨 문제를 또 일으켜요? 당뇨. 이해되시나요? 당뇨가 생기면 치주 질환 와요, 안 와요? 당뇨 생기면 치주질환 와요. 치주 질환 와요. 여기에 다 썩어서 내려앉아요, 잇몸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게 당뇨병이에요. 눈 망막이 어때요? 다 썩어요, 여기 혈관 자체가. 그 다음에 다리에 발 쪽에도 전부 다 상처 나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당뇨로 죽는 건 뭐냐면 전부 합병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런데 고객한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 건 심장 쪽의 문제를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코인장 큐텐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방금 당뇨하고 연결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해되신가요? 예. 자, 그러면 고객을 설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분비, 이동, 결합, 맨 마지막에 코인자인 큐텐이 부족하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에너지 연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이 포도당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다녀요? 혈액으로 돌아다니다 어디에? 왜? 소변으로 전부 다 다시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적혈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죠. 헤헤헤 이렇게 좋은 헤모글로빈. 자, 여러분은 그 양자 사용 설명서 말고 그 혹시 뭐죠? 잠깐만요. 이거 제 거죠? 자, 그 경혈의 기초 20 아니, 여기다가 혈액 나와 있는 게 30페이지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있습니다. 경혈의 기초 50페이지. 경혈의 기초 50페이지 봐보세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면 꼭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50페이지 보시면 자, 적혈구 보이시죠? 예. 적혈구 색깔 보이세요? 예. 자,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에서 가장 적은 세포로 길이 겨우 0.001에서 0.008mm다. 거기다 네모 쳐놓으세요. 0.006mm에서 0.008mm다. 그리고 췌장혈관은 거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췌장혈관은 적혈구의 4분의 1 크기다라고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췌장혈관은 적혈구의 4분의 1 크기다. 엄청나게 있네요. 네, 췌장혈관은 적혈구의 4분의 1 크기. 적혈구도 적은데 췌장혈관은 더 적죠? 예. 그럼 얼마나 소리예요? 0.0015에서 0.004라는 소리죠? 아니 0.002죠. 0.8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38. 예. 0.0015에서 0.004라 0.002라는 소리. 0.002. 그러니까 적혈구가 혈관을 췌장혈관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몸을 비비 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우리 갑자기 저기 조그마한 동굴 들어가려면 몸을 이렇게 막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꼴이 된다고요, 적혈구가. 그러니까 췌장혈관이 막히면은 적혈구가 자주 통과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서 터지겠죠, 적혈구 자체가. 그러니까 췌장혈관이 자주 막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췌장혈관이 자주 막히면 인슐린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혈액이 들어가야 혈액을 타고 인슐린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제 말 들리세요? 뭔 말인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스펜을 먹어서 갑자기 몸이 좋아졌어. 너 혈액 안에 노폐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또 거기 들어가면서 나오려고 할 때 자주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겠죠. 그럼 인슐린 빠져나오는 속도도 정상보다 더 느려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품 먹었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나쁘지. 더 나빠져서 혈당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그 원리가 뭐냐면 개수대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음식 다 먹고 나서 뭐 하세요? 개수대에서 설거지 하죠. 찌꺼기가 많으면 물이 잘 빠져나가요? 적게 빠져나가요? 적게 빠져나가요. 네. 그 물이 무슨 역할이냐면 혈당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 물이 인슐린이죠. 그게 빠져나가서 포도당을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천천히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식품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뭐가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갔다가 정상이 돼요. 그거를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든 질병이 뭐예요? 당뇨입니다. 자, 그러면 당뇨 전반적으로 가장 정리하면 뭐예요? 인슐린 분비할 때 뭐가 필요하다? 칼슘, 비타민 D3. 이동을 할 때는 아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아마추어라 그래요? 프로라 그래요? 아마추어라 그러죠. 어리다. 지금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 이동하는 마차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연 마그네슘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결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B3하고 크롬.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합을 하면 세포막이 열리죠. 그럼 혈액 안에 있는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세포막 안으로. 그러면 이게 칼슘이
어디로 또 이동시켜요? 미토콘드리아로. 자, 이때 탄진이라고 하면 무슨 요소가 필요하다고요? 코큐텐. 네. 코큐텐이 부족하면 결론은 또 당뇨의 원인이 된다가 문제. 자, 코큐텐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코큐텐 꼭 알아야 되네요.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항산화 요소다. 그리고 ATP 생성 시 필수 요소다. 무슨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촉매제 역할. 항산화 요소하고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코엔자임 규텐이다. 네. 항산화 요소의 특징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이거 전부 다 시험 볼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10번하고 11번째 오는 날 다 이거 시험 볼 거예요. 네. 자신이 없어서 안 오신 분들 빼고. 근데 전부 다 알려주고 뭔가 나올 거다 알려주고 시험 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와가지고 컨닝하시면 반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에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세포에 제일 많다고요? 심장 근육 세포. 네, 그다음에 간, 심장, 뇌, 근육 이런 거 비슷비슷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당뇨하고 연결된 거를 전부 다 정리해서 하는 겁니다. 고객 이해시켜야 될 첫 번째 포인트부터 마지막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유스, 알스케드 이거를 코큐텐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되셨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있습니다.